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날 한로인데요. 이 시기엔 곳곳에 찬 이슬을 머금은 국화꽃 향기가 그윽하고 여름철 꽃보다도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집니다. 곡식과 과일은 결실을 맺죠. 별을 베거나 타작하는 날은 잔칫날처럼 부산했고 고되긴 해도 수확하는 농부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옛 선조들은 이 시기에 길손이 지나면 꼭 불러서 새참이나 점심을 함께 권했다고 하죠. 인심이 후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예전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찬 기운에 마음까지 서늘해지진 않도록 후한 인심만큼은 잊혀지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에선 전남 무안, 영광, 영암 등에서 재배되고 있고 주로 유럽의 지중해나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과일이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벗은 몸을 가린 것이 바로 이 나무 잎이었습니다. 실제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과일인데요. 꽃이 없는 열매로 크레오파트라도 즐겼다는 이 과일은 무화과였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0823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7154-6601번을 비롯한 17분께는 아포가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1 국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마다 국감 열기가 뜨거운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첫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국감, 지난 1년간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 감독하는 걸 넘어서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을 총평가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후위기, 또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까지 농업의 위협 요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지난 5일 치러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뭐였는지 들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가장 사람이 북적이는 때고 또 그동안 묻혀있던 정책 이슈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올해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1일에 시작한 곳도 있고 또 5일에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늘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농해수위가 진행해야 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36개 기관인데요. 여기에는 정부 부처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있고 또 각 소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인데요. 그런 이유로 대다수 상임위원회마다 대선 이슈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농해수위의 첫 국정감사도 시작부터 다소 험난했는데요. 이 공개된 일정대로라면 5일 오전 10시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국감장 그 각자의 책상에 게시를 했고, 이에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서 한쪽이 텅 빈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시작을 못하고 정회가 돼버리니까 오전엔 국감이 못 열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0시부터 12시가 오전 그 질의 시간이고 점심시간 2시간 지정한 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일반적인 국감 이 시간표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야 그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피켓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참석한 뒤에 시작이 됐습니다. 농해수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교해서 여야 구분이 없는 농민을 위한 농정에 힘을 모은다, 이런 훈훈한 전통이 있는 위원회인데요. 네. 이런 전통도 뭐 대통령 선거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고, 따라서 농업정책 전반을 감사해야 할 이 국정감사 시간도 성과 없이 오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네. 오후에 이제 겨우 시작된 농식품부의 국정감사,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나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 농정의 총평가 자리인 만큼 여야 의원들 모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그 문재인 정부의 지난 농정 성과 중에서 뭐가 좀 제일 잘한 건지 하나 말해보라, 이런 주문이 좀 많았는데요. 네. 김현수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가장 잘한 성과로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유일한 치적으로 꼽히는 이 공익직불제조차 현장 농민들의 수많은 민원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야 의원 모두 공익직불제가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공익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에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익직불제 시행 초부터 논란이 좀 컸습니다. 네.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1270건이고요. 이 중에서 이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에서 직불금 1회 수령 조건이 가장 많은 민원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연도 좀 가지가지인데요. 농지를 구입하고 보니까 이전 주인이 신청을 안 했다더라. 그리고 뭐 이전에는 농지가 너무 작아서 그 직불금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익직불제 개편이 되고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개선하는 이 공익직불제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김현수 장관도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답을 냈을까 궁금한데요. 예, 김현수 장관은 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에 수없이 많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이 직불금을 못 받은 농가는 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해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분석하고 전망이 가능해야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요약에 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장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언뜻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이제 농식품부가 내놓은 건데요. 사실 공익직불제 예산은 2020년 시작부터 2025년까지 이 5년간 2조 4천억 원으로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되는 대상 농지 제한을 풀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또 어떤 농정 문제들 나왔습니까? 네, 지금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이 됐고, 또 수확을 앞둔 들녘에는 현재 도열병이 창궐해서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확산되는데 정부 대응이 무기력한 상황인데요.
이 기후위기 하면 또 탄소 중립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 중립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정부의 탄소 중립 농업 대책에 맹점을 지적하고 나온 건데요. 수입 농산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농업 분야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성권 의원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만여 톤입니다. 그런데 2019년 농업 생산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2,100만 톤이거든요. 농업 생산 분야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탄소가 이 농식품 수입으로 파생된다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도 부실하고 또 정부의 계획이 오로지 농산물 생산 분야 탄소 배출량만 산정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수입 농산물을 억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육성하는 것도 전 세계가 화두로 삼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에 필요한 대책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국감에서 또 FTA 피해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요? 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 우등생으로 꼽히는 국가인데요. 많은 나라와 거미줄처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그리고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FTA 지원 대책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피해 대책 예산이 부풀려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문제제기인데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FTA 발효 전후 농업 분야 영향 분석 결과를 좀 보니까 국내에 발효된 17개의 FTA 중에서 농업 분야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또 사업 분석까지 마친 것은 5건뿐입니다. 한 칠레, 한 EU, 한미, 한 호주, 한 캐나다 이렇게 5개뿐인데요. 정부가 피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서삼석 의원이 좀 추려봤습니다. 네. 우선 FTA 대책들이 통합되면서 실제 예산이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칠레 FTA 대책은 7년간 1조 5천억 원 예산이 세워졌지만 이게 이후에 한미 대책으로 통합되면서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좀 많았는데요. 한미 FTA 대책 98개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하고요. 전통적인 농업 문제, 그러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나 배수 개선 사업도 이 한미 FTA 사업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지만 피해 대책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 아세안, 한 페루 FTA 등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실효성 있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농업 희생을 야기해 왔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고 질타를 했고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은 반드시 농업 분야 지원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쭉 보면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이 좋은 점수를 얻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농정지표가 모두 하향했다는 것이 농업정책 점수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사실상 낙제점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걸 직접 묻고 챙겼는지 김현수 장관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근데 김현수 장관이 뾰족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사실 농업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2% 선으로 주저앉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요.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농축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 인구 감소라든가 농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농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농업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 모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문표 의원은 농지에 작물 대신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도 문제 삼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태양광 사업에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우량 농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농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농업을 팔아먹는 정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죠? 네, 오늘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명의 국회 농해수위원들 모두 농민 대변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국정감사에 더 적극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듣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숲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느끼는 계절 변화도 아주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시겠어요? 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진 요즘 어느 숲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숲을 찾는 이유는 편안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숲에 가시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매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길보다는 덜 힘든 수목원이나 공원에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식물이 좋으면 직접 정원을 가꾸어 매일 식물을 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시의 경우 밀집 생활을 하기에 정원을 가꿀 만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으신데요. 거주 공간 옆이지만 숲길의 느낌이 나는 길도 걷고 나의 정원은 아니지만 꽃이 가득한 정원의 느낌이 나는 길도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꽃샘길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꽃샘길. 이렇게 조성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연이 궁금해지네요. 예, 먼저 그 나무처럼 생각하기란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식물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를 만든다고 누군가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와 나무를 잇는 녹색 실은 운 좋게도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나무와 접목된 상태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식물의 터전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식물과 끈끈한 동반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꽃샘길이 있는 오패산은 높이 123m로 구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려시대 때 이곳에 오얏나무가 무성하다는 말을 들은 고려 왕조가 오얏나무를 베는 벌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얏 이 씨가 흥할까봐 관직명을 벌리사라고 했고 이후 이곳을 벌리라고 했다가 번리가 되고 번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벌리사가 파견됐는지는 역사적으로 불분명한데요. 이야기의 나무가 등장해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옥패산은 빡빡산, 벽오산으로도 불리는데요. 빡빡산은 벌리에서 미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1960년대 말경 귀여운 택지를 조성하느라고 나무를 모두 베어서 붙여졌고요. 벽오산은 남쪽 일대로 비교적 20개 울창에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였네요. 네. 그래도 식물들이 살아갈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뒀다는 게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옥패산 바로 옆에는 월드컵 공원과 올림픽 공원, 서울숲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도 있어 번잡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고요. 옥패산 같은 구릉지의 주거지가 형성된 것은 농촌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서울로 이주하시면서 일단 국공유지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에 드라마 달동네가 방영되면서 이들 동네를 다리 가까이에서 잘 보인다는 의미로 모두 달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이면 길이 얼어 연탄재를 깨서 깔아 놓아야만 다닐 수 있는 고달픈 길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구릉지가 다 주거지가 되지 않고 숲도 남아있고 거기에 꽃샘길까지 만들어져 있어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부러 찾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숲길과 꽃길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모습인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숲이 좋거나 전망이 좋거나 역사 문화의 의미가 깊은 곳 등을 선정해서 서울 테마 산책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150여 곳이 되고요. 여기에 선정된 옥패산 나들길은 말 그대로 혼자 동네 산책하듯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인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잣나무, 참나무, 개수나무, 단풍나무 등이 우거져 숲길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거기에 꽃샘길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진작가분이 1994년 4월에 그곳을 이사를 가셨답니다. 가서 보니까 산에 쓰레기, 가전제품, 오물 등이 버려져 있는 걸 보고 크게 실망을 하셨답니다. 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이 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쓰레기도 직접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꽃을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되게끔 하셨는데요. 이후 주민들도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강북구의 큰 가을 축제가 열린 곳이 되었습니다. 네. 옥패산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여러 곳인데요. 저는 율곡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작해 먼저 숲길을 걷는데 감보다 작은 감이 열린 고엽나무가 눈에 보여 고엽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엽나무.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와 같은 나무인가 보네요. 같은 종류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고엽나무는 감나무과 낙엽 교목으로 높이 10에서 15m까지 자라고요. 이 고엽은 순 우리말입니다. 감나무를 한자로 시라고 쓰는데요. 작은 감이 열리니까 소시가 되고요. 네. 얕잡아 보거나 귀여운 거를 예전에 고라고 해서 앞에 고가 붙었고요. 뒤에 욤은 어미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고엽나무가 되었다는데요. 앞에 고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뒤에 어미라는 용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식물학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감 심은 데 고엽나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자라지 않고 고엽나무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감나무는 본래 야생에 없던 나무이고 야생으로 있던 고엽나무를 끊임없이 개량한 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엽나무는 감나무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미의 옛말인 요미부터 고엽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다 설명해주고 있네요. 네. 이것도 참 신기해요. 감이 떨어졌는 심겼는데 고엽나무가 나온다. 예. 네. 그래서 고엽나무는 감나무의 대목으로 쓰이는 나무인데요. 감나무를 새로 키우려면 고엽나무의 감나무 가지를 접목시켜야만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생의 과실수를 개량한 품종의 열매인데요. 과일은 씨방이 부풀어 난 것이고 씨는 씨방 안에 있는 밑씨가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씨방이 우리의 손길에 닿아서 돌연변이처럼 되어 열매가 맛있고 커졌지만 그 안에 있는 밑씨는 변함없이 고염이라는
자라난 야성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기 때문에 감씨만 심어서는 감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엽나무는 감나무의 야생형으로 알려졌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고엽나무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지만 감나무 어린 가지에는 오그라든 것처럼 보이는 담갈색 털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경수로 감나무도 많이 심어서 우리 주위에서 감나무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야생으로 자생하는 감나무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기슭에서 야생으로 감나무와 유사한 나무를 만나면 저게 고엽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엽나무 열매는 맛이 어떤가요?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페사는 아니었고요. 예. 그 산하라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경수를 심은 고엽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덜 익어서 그런지 굉장히 떫은 맛이 났습니다. 네. 감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고려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단감이 아닌 떫은 감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져갔다가 일본의 독특한 기후 풍토로 단감이 되었고요. 이 품종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민분들이 크고 맛있는 좋은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접목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콩이나 팥이나 쌀은 유전 형절 보존이 잘 되어서 씨를 심으면 되는데요. 과실수는 그게 어려워 접목을 하고요. 특히 우량 품종을 단기간 내에 번식할 필요가 있을 때 용이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동양에서는 기원전 1000년부터 접목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고엽나무 대목에 감나무 가지를 접목시키면 두 나무의 핏줄과 신경, 즉 부름쾌와 간다발이 이어져 하나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네. 고엽나무 소개를 받아봤고 또 다른 어떤 길로 들어서셨나요? 예. 그래서 이 과일 재배용이 아니라 관상용인 경우 한 나무에 수십 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의 숲길을 지나서 꽃샘길로 들어서니 고급 정원에 들어선 듯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서 감탄을 했는데요. 꽃샘길은 500m에 걸쳐서 있고요. 여름과 가을을 빛내는 아름다운 꽃들이 저의 온몸을 즐겁게 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늘 함께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위에서 잘 안 보였던 셀비어가 빨갛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너무 반가워서 셀비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셀비어. 어떤 꽃인가요? 셀비어는 꿀풀과 한해살이 풀로 높이 60에서 90cm까지 자라는데요. 원산지 브라질에서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추워서 겨울에 동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한해살이 풀로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라는 모습이 깨와 비슷해 깨꽃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셀비어라는 이름보다 사루비아, 바로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사루비아. 네네. 네, 사루비아가 친숙한데요. 같은 꽃입니다. 오. 그래서 외래어 표기 때문에 일본 발음 사루비아를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셀비어 학명이 살비아 스플렌덴스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살비아는 라틴어라는 게 정해진 발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직도 가끔은 옛날식 꽃 이름의 과자를 찾기도 하는데요. 먹을거리가 없던 시절 꽃을 따서 잎에 넣으면 단맛이나 자주 먹었지만 다시 보았다고 해서 따먹을 수 없다는 게 입맛이 변하기도 했고 야생의 것을 무조건 먹는 태도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진짜 짧으면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예, 우리 태도도 그렇고. 이게 또 사진작가분이 정성스럽게 처음에 가꾸기 시작한 곳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꽃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닿든 안 닿든 식물은 최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무 밑동에 잎이 나는 것도 유의 잎만으로는 광합성량이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잎을 내는 것이고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도 살아야 할 생물 종이기에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만약에 당신에게 정원과 서재가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의 정원이 없더라도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 조성된 정원을 거닐면서 좋은 느낌으로 식물과 접목을 하고 난 뒤 식물이 재료가 되어준 책 한 권을 읽으면 이 가을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7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어제보다 서늘해졌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23도, 대구 25도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내륙 하늘에 구름이 좀 끼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자 역시나 크게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400여 명 정도 많은 2,427명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다음 달 9일쯤부터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대비 70%, 성인 대비 80%,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 대비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11월 9일쯤이라고 처음으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더 빨리 오르면 일상 회복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안팎으로 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확진자 수보다는 그 위중증, 이 치명률 위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거리두기 단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어제 KBS는 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를 확인해서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그리고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이 언급된 이 성남시 의회 의장은 2012년쯤 의장을 지낸 이 새누리당 출신의 최윤길 씨로 추정되는데요.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최윤길 씨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화천대유 측도 최윤길 씨는 주민 입주 관련 업무를 맡아서 근무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거론되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명이어서 산재보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성과급으로 준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JTBC는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보통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 토지 보상을 하는데 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1.5배의 보상만을 했다라고 보도했고요.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연립주택의 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 부지가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됐는데 인기가 많은 소형 평수 위주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대장동 문제에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어요. 네, 이번 주말 민주당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이 당 대선 후보의 구속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서른 의원은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유동규 씨가 배임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절치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라면서 본인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있지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 지지자 30%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다고 말한다라면서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고발사주 의혹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은 계속 이어졌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라거나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 정치 검사들이 치밀하게 꾸민 이 검찰 쿠데타의 민낯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웅 의원의 제명을 국민의힘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이 있었다면서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수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별다른 내용도 아니다라며 이 정치 공작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편 김웅 의원은 어제 공식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김웅 의원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발표가 있네요. 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본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일반 여론조사 70%에 당원 투표 30%를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율이 49.94%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높은 투표율은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2030 세대가 홍준표를 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후보 간의 1위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3위는 유승민 후보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서 더 큰 관심사는 컷오프의 턱걸이할 4위가 누가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이 캠프 해체라는 강수를 뒀던 최재형 후보는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하는 이 강수를 둔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와서 지지층 결정을 노렸고요. 하태경 안산수 후보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부인의 경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김건희 씨가 서울대 교수에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 이력서에는 서울 지역 3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 김건희 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대학 강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경력이 기재된 이 한림대가 아니라 한림성신대 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이게 허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허위가 아니라 오기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관련자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에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월드컵 대표팀 시리아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네,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안산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진땀승이었는데요. 후반 2분 이 황인범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8분 이 시리아의 크르빈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3분 역시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승점 3점을 따냈고요. 손흥민 선수는 2019년 10월 이 스리랑카전 2골 이후 2년 만에 A매치 필드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승 1무로 승점 7점이 됐고요. 오늘 앞으로 5일 뒤 이 최종 예선 1차 고비인 이란 원정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290님 고엽나무 오랜만에 듣네요. 어린